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10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생아 맥박이 140회, 호흡이 35회로 측정되었다면 보고할 사항인가요? 정상인가요? 성인의 정상 맥박은 60에서 100회입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애기죠. 성인 맥박의 2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20에서 200은 아니고 한 140까지가 신생아의 맥박이라는 거. 영아의 맥박은요. 80에서 160 정도이다. 영아가 맥박이 더 높네요. 하지만 80부터이라는 거. 정상 성인의 호흡수는요. 12에서 20회죠. 신생아의 호흡수는 거의 더블입니다. 30에서 60회이다. 이거를 알고 갈게요. 신생아 맥박이 140회다. 원래는 120에서 140회인데 140회니까 정상 라인에 있어요. 호흡이 35회다. 성인으로 치면은 20회까지니까 높지만 신생아는 30에서 60회까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둘 다 정상 라인입니다.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분만 직후 오한을 호소하는 산부에게는 담요를 덮어준다. 항상 우리 교과서에서는 춥다고 하거나 보온을 할 때는 전체적인 보온을 해줍니다. 보일러 온도를 올려주거나 핫팩 대주지 않았죠? 일부러 전기장판 대주지 않았죠? 500cc 이하의 산후출혈은 정상이다. 그 이상이라면은 문제가 되겠죠. 정상적인 쌍태야. 쌍둥이 임신 시 산전산후 합병증으로 양수 과다증이 발생 가능한가요? 과소증이 발생 가능한가요? 쌍둥이를 쌍태아라고 하죠. 쌍둥이인 경우 왠지 양수가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양수 과다증이 발생한다. 오히려 이 몸에서 더 많은 양수를 만들다 보니까 양수 과다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후출혈, 쌍태아의 임신 시에는 양수 과다증이 발생 가능하다. 임신 후반기일까요? 전반기일까요? 전태? 후전태 기억하시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은 전치태반과 태반 조기박리이다. 이 중에서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고 했어요. 전 통증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했죠? 임신 전반기 출혈성 합병증은 유자포자이다. 유산, 자궁 외 임신, 포상기태, 자궁 근무력증은요. 임신 전반기 출혈성 합병증입니다. 후전태. 이걸 기억할게요.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은 전치태반과 태반 조기박리라는 거. 전치태반이 뭐죠?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요. 태반이 이 자궁 경부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내진을 하게 되면은 태반이 터집니다. 그러면 아기가 5분 이내로 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도착해요. 태반이 자궁 하부에 이렇게 착상을 해서 모성 사망률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통증이 없이 피만 나온다. 출혈만 된다 하는 게 전치태반이에요. 임신 7개월 이후에 임신 후반기에 출혈성 합병증이다. 그래서 후전태예요. 태반이 자궁 경부 쪽에 있으므로 내진을 금한다. 태반이 조기에 박리되면 이 태아가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못 받겠죠.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은 유자포자. 초성을 기억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산. 자, 자궁 외 임신, 난관 임신이 흔하다. 수정은 어디서 되죠? 난관의 팽대부에서 됩니다. 이 난관에서 수정이 된 것이 자궁으로 가죠. 자궁으로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까지는 7일이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자궁까지 가서 착상하지 못하고 난관에서 그냥 착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자궁 외 임신이 되겠죠? 자궁 외 임신을 야기하는 원인균은 임균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이 터져버려요. 출혈과 쇼크로 모성 사망이 가장 많다는 거. 포상기태, 작은 낭포에 비정상적인 증식, 육모성선 자궁 호르몬이 정상 수치여도 1년간 피임을 한다 그랬습니다. HCG 검사 1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임신 테스트를 한다. 포상기태 추후 관리는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육모 상피암이 가장 잘 전이되는 곳이 폐이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다. 자궁 근무력증, 자궁 경관이 무력해집니다. 자궁 입구를 봉합해서 경관이 열리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자궁 경관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숨풍숨풍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슈로드카법, 맥도날드법 이런 시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유자포자.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후전태,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죠. 태반 조기박리는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적색의 질출혈이 있고요. 태아 사망률이 76%나 된다고 해요. 보통은 엄마가 임신성 고혈압일 때 태반 조기박리가 많이 된다.
분만 3위로 모체의 체온이 39도예요. 그렇다면은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산후감염이다. 산홍열이다 알 수가 있어요. 코와 입 주위에 2도 안면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취할 조치는요. 기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화상 환자는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핍 C, 출혈성 질환을 유발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K죠. 비타민 K이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 C가 있어요. 비타민 K는요, 간에서 프로트롬빈을 형성해서 혈액 응고, 지혈에 관여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K고요. 비타민 K가 결핍되면 지혈이 안 됩니다. 혈액 응고 시간이 지연되죠? 멍이 잘 들어요. 신생아에게는 출혈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B1, 티아민이 부족하면 각기병이 생기고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면 구순 구강염. 비타민 B3, 니아신이 부족했을 때 3D 증상, 치매, 설사, 피부염이 생긴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이 오고 아이나 항결핵제, 결핵약이죠. 아이나를 복용했을 때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리독신을 먹습니다. 비타민 B9, 엽산이 부족하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태아의 신경계 결손이 온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 요거 중요했죠.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하면 괴혈병이 온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구루병이 오죠.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출혈 경향의 질환들이 생깁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뭐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상처 치유가 더디다면 단백질을 먹어라 했습니다. 단백질 분해는 첫 단계는 위에서 일어나요. 펩신이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했죠. 펩신은 같은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에요.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되겠어요. 두뇌 회전이 되는 영양소는요.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뭐 먹어야 되죠?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최근 국가고시에 탄수화물이 나왔어요. 두뇌 회전을 돕는 영양소이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이 풍부한 혈액을 간으로 운반하는 혈관은 간 문맥이다 했습니다. 영양물질이 풍부한 혈액을 간으로 운반하는 혈관은 간 문맥 또는 같은 말로 문정맥이에요. 좌심실벽이 우심실벽보다 더 두꺼운 이유는요.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좌심방, 좌심실 피를 꾹 짜주잖아요. 그래서 더 두꺼운 이유는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간질환 환자의 회복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식이는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이다. 간이 문제가 있으면 저지방식이를 먹습니다. 간에서는 뭐가 나와요? 담즙이 나와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고 유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지방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단백질은 고단백, 탄수화물도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먹고요. 지방만 저지방을 먹습니다. 이 지방 소화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영양이 많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영양이 많은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소량의 식사, 소양증에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이거예요. 신생아 목욕 시 수유 전에 목욕을 시키고 40도씨 전후에 물을 이용한다. 수유 전에 목욕시키죠? 수유 전에 기저귀 채웠어요. 그래야 토하지 않으니까. 신생아 목욕 시 정해진 시간에 하며 목욕 시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김씨 부인이 월경을 5월 20일에 시작하여 25일에 끝났다면 분만 예정일은 며칠이죠? 분만 예정일은 9월 7일 더했잖아요. 월에다는 9 더하고 일에다가는 7일 더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마지막 월경 시작일과 끝날이 있다고 한다면 헷갈릴 거 없이 시작일에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 20일에다가 뭐 더해야 돼요? 5월 20일. 월에다가는 9를 더하고요. 일에다가는 7을 더해요. 그러면 14죠? 27일이죠? 14는 12 빼면은 2월. 다음 연도 2월 27일이 분만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구하는 거 이거 말고 날짜 피임법하고 배란일 구하는 거밖에 없어요. 날짜 피임법은 뭐죠, 여러분? 최단 월경 주기에서 단물 빨고 버리냐 18? 18을 뺍니다. 그쵸? 그리고 제일 긴 월경 주기에서 10일을 빼요. 그러면 최단 월경 주기가 27일이었어. 27일에서 18을 빼요. 그러면 9.
또 최장 월경 주기가 31일이에요. 여기서 10일을 빼면요. 20이죠. 9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성교를 피해라. 이때가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이때에 피임을 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날짜 피임법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배란일 구하는 거요. 28일 주기로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여성의 마지막 월경 첫날이 3월 1일이다. 다음 배란일은 며칠이냐. 항상 마지막 월경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3월 1일에다가 뭘 더하죠? 3월 1일에다가 이 주기를 더합니다. 이 주기가 28일이죠? 28일을 더하면 3월 29일이 나와요. 그쵸? 3월 29일에서 원래 배란일은 월경 전 14일이잖아요. 그래서 14일을 일단 빼줍니다. 그러면 3월 15일. 3월 15일이 다음 배란일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대 배란 가능일을 하려면 여기서 앞으로 뒤로 2일씩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가 배란 가능 최대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월경 시작일에다가 월경 주기 더하고 여기서 14일을 빼면은 다음 배란일이 나온다는 거. 날짜 피임법은 짧은 주기에서 18 빼고 긴 주기에서 11을 뺀다. 그래서 나온 숫자, 이 기간 동안 임신을 피해라, 피임을 해라 이것입니다. 다음 배란일은 마지막 월경 첫날 플러스 생리주기 마이너스 14일을 해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을 하는 게 최대 가능 배란일이라는 거예요. 노인의 피부 관리나 등 마사지 간호 시의 자세는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또는 옆으로 돌리는 치기 자세가 가능하다. 항생제 주사 직후 맥박이 빨라집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딱 뭐죠? 항생제 알러지, 아나필락틱 쇼크 오는 거 아니에요. 혈압이 저하되고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다면 아나필락틱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둘 다 가능해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 앉아서 창밖을 보며 놀던 화나가 아픈 아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첫 번째로 기도 확보가 중요하죠. 두 번째,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것입니다. 경련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기도를 유지한다. 기도를 확보한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한다. 또는 치기를 취한다. 다 같은 맥락이죠. 두 번째로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한다. 부닥쳐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것입니다. 노인들의 장 능력 감소와 피부 합성 능력 감소로 인해서 섭취해야 될 비타민은 비타민 D이다. 햇볕을 보면은 비타민 D가 자체 합성이 된다는 거. 구토 및 호흡 증추가 있는 뇌 간의 한 부분은요. 연수이다.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죠. 호흡 조절 중추 하면은 연수고요. 또 시상하부 하면은요. 체온 조절 중추죠. 체온 조절 중추이다. 이 두 개는 항상 번갈아 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세요. 호흡 조절 중추이다. 연수죠. 연수는 같은 말로 숨뇌. 체온 조절 중추는요. 시상하부이다. 혈관을 조절한다. 심장의 중추이다. 항생성을 유지하는 것은 연수이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은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풍진 다 혈청성 감염이죠. 뱃속에 있을 때 수직 감염이 된다는 거. 초풍 중매 매독은 임신 중기에 16에서 20주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감염이 돼요. 그래서 임신 초반기 4개월 이전에 고쳐야 된다. 기억하시죠? 풍진은요. 90일 이내에 아기한테 옮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을 초래한다. 엄마가 풍진이 걸리면 아기가 태아 귀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애가 듣지를 못한다. 띵띵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듣는 거 풍진이죠. 그러면 엄마가 당뇨예요. 그러면 태아는 거구증이 걸린다는 거. 검사실을 가기 위해서 대퇴골 골절 환자를 침대에서 이동차로 이동 시 혼니부를 이용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침대에서 이동차, 바퀴가 달린 차로 이동을 할 때 어떤 게 높은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편하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침대에서 이동차로 이동할 때 침대나 이동차 높이가 같거나 침대가 더 높은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동차를 침대 높이보다 같거나 이동차는 낮게 한다. 침대는 높게 한다. 말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은하출판사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국간호는 그냥 높이를 같게 한다로만 나와 있다고 댓글 주신 분 있으셨어요. 높이가 똑같거나 침대가 더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이동차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게 좋겠죠. 낮은 곳으로 옮기는 게 힘이 덜 드니까요. 침대와 이동차 사이는요. 가까이서 옮기고요. 서서히 옮기는 게 편하다는 거. 이동차 바퀴는 당연히 잠궈줍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행 전에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설명 및 동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환자가 화상 입었어. 이런 건 뭐죠? 태만한 거죠?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그것은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내가 침상난간 안 눌러줘서 환자가 골절됐어. 그것은 주의 의무 태만이고요. 뭔가 내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설명 및 동의 의무 태만이 되겠어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일 때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 정도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 영아나 소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요 30대 2입니다. 일반인 성인은요 무조건 30대 2고요. 영아나 소아는요 의료인이 있다고 한다면 2명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야 그러면 무조건 30대 2고요. 2명인데 이 중에서 의료인이 있어 그럴 때는 30대 2의 반 15대 2입니다. 15대 1이 아니에요. 인공호흡 2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의료 제공자일 때만 15대 2다. 소아일 때는요. 성인은 무조건 30대 2가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CPR 중요하죠? 성인은 무조건 30대 2다. 뭐가?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요. 여러분 심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심폐.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폐를 소생하는 게 후 10초 안에 2번 불어주는 게 이게 바로 인공호흡입니다. 성인은 무조건 30대 2고요. 소아나 영아인 경우에는 1명이 한다면 30대 2고 의료 제공자가 있고 2명이라고 한다면 15대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슴 압박의 깊이는요. 성인은 5cm까지 들어가게 해주고요. 소아는 4cm, 5cm, 영아는 4cm 정도요.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 어디다 붙이죠? 3, 2, 오른쪽, 왼쪽, 오른쪽 세 글자죠. 왼쪽 2글자죠? 이렇게 붙일게요. 자동차 보조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안전벨트 매잖아요. 이 순서로 붙인다는 거. 이 순서 그림으로도 맨날 나오고 말로도 맨날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또는 왼쪽 젖꼭지 아래 또는 가슴 아래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 이 붙이는 대상자를 기준으로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몸에서 손을 떼는 것은요. 리듬 분석할 때입니다. 이때 빼고는 다 심폐소생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상풍과 관련 있는 상처는 자상이다. 못을 막 박고 있습니다. 여기 모나리자 상이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벽에다가 걸으려고 못을 막 박고 있다가 손에 못이 찔렸어요. 이것은 파상풍과 관련이 있다는 거. 모나리 자상. 자상은 파상풍과 관련이 있다는 거. 못에 찔렸어. 자상이죠. 자상이 2020년 상반기 국시에 나왔었어요. 창상은요. 다친 겁니다. 피부나 점막이 손상된 게 창상이에요. 창상의 종류에는 맞거나 눌린 상처, 좌상, 좁고 깊은 상처,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못에 찔렸어. 모나리 자상이에요. 그쵸? 긁힌 상처는요.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고양이한테 긁혔어. 찰과상이죠. 찢긴 상처, 열상. 질식 분만할 때 열상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음 절개술을 했다. 베인 상처, 칼에 베인 상처는 절상이고요. 절단된 상처는 결출이라고 합니다. 뱀에 물렸어, 강아지에 물렸어, 교상이에요. O형, A형, B형, AB형이 있습니다. 맞는 공혈자, O형이죠? A형한테도 주고 B형한테도 주고 AB형한테도 B를 줄 수가 있어요. AB형은요, P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수혈자라고 합니다. AB형은요.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죠? 18세에 사랑니까지 완전하게 나와서 이게 상악하악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7개씩 치아가 있고 사랑니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32개가 완성이 돼요. 맹출이 가장 빠른 영구치는요. 6살 때 나오는 6번 어금니, 하악, 제1대구치예요. 이 어금니 중에서요. 이 6번 치아가 있습니다. 이게 6세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친 줄 알고서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가장 많이 썩은 치아이기도 합니다. 하악 제1대구치요. 6번 치아입니다. 치과진료 시 치면, 점막,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은요. 가산화수소, H2O2죠. 백태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물과 1대4로 비율을 섞죠. 한방에서는 급성질환에서는 탕제, 물약으로 먹습니다. 만성질환에서는 환제, 알약으로 먹죠. 가루약은 산제입니다. 반유동식으로 하는 거 고제,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잖아요. 유치의 개수는 총 20개이며 2세 반 30개월에 완성이 된다. 유치는요. 2030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20개가 30개월에 완성이 된다. 유치의 칩의 씨앗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엄마 뱃속에 7, 8주.
한 2달 안에 아기의 치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구치 역시도 이미 다 만들어져서 밀어 올려지는 거예요. 태생 20주, 엄마 뱃속 5달에 이미 영구치까지 다 만들어져서 나온다. 유치의 씨앗은 임신 2개월 형성되고 7, 8주나 2개월이나 갔죠. 영구씨의 씨앗은 임신 5개월, 20주에 형성이 된다. 자연과 호흡하고 심신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양생술이다. 공장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원격 조정하는 기계를 도입했다고 한다면 유해 요소 관리 방법 중에서 격리이다. 원격 조정하는 거 뭔가 제방을 쌓아갖고 난 안 보이는데 멀리서 드론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격리하는 것입니다. 목장의 축산 폐기물 처리법은 퇴비법이다. 보건교육 방법 중 동기 유발이 용이하며 학습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시범교육이다. 시범교육 뭐 있어요? 인슐린 주사 자기 복부에 놔보세요. 또 신생아 목욕법, 또 신생아 모유 수유법, 시범을 보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동기 유발이 용이하겠죠? 또 목표 도달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하고 평가는 관찰법을 한다는 거. 신공항 건설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요,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뭐 4대강 사업한다, 신공항을 건설한다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 용존산소, DO이다.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용존산소가 적으면 더러운 물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BOD, COD. DO가 높으면 BOD, COD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DO가 낮으면 BOD, COD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서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DO가 높다, 깨끗한 물이죠. BOD, COD가 높다, 더러운 물이에요.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과 절주, 예방접종, 식생활 개선은 질병의 1차 예방이라는 거.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은 2차 예방이었죠. 정말 중요합니다.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은 뭐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음으로 뭐 국가고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차적인 예방은요, 병이 걸리기 전입니다. before예요, before. 건강한 상태, 이 상태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예방접종, 산전간호, 뭐 건강유지,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이런 것들이 다 1차적인 예방이고요. 식습관의 개선도 1차적인 예방입니다. 2차적인 예방은 이미 병이 걸렸어요. ING지만 빨리 조기에 차단하고 조기 치료, 조기 검진하고 조기 진찰, 조기 발견해서 원래 건강을 되찾자. 건강검진이 2차예요. 이거를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집단검진이 2차고요. 3차적인 예방, 재활, 재적응, 물리치료 하면은 3차적인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재활이 나왔었고 그 전에는 2차가 또 나왔었습니다. 재활은 3차였죠. 매연 등이 공기 중으로 올라갔다가 수증기와 만나서 낙하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바로 산성비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요, 이산화황, 아황산가스죠. 농산물과 관련된 식중독 원인은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이 뭐예요? 비료나 농약이다. 보건교육 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 파악이다. 요구를 파악해야 된다. 주민의 니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요, 보건 실태 파악, 문제점 파악이에요. 교육을 할 때는 요구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그 간호사업을 할 때는 실태 파악,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결국은 실천하는 거예요. 코로나 예방교육의 목적은요, 코로나 걸리지 않는 거죠. 면담은요, 집단교육인가요? 개별교육인가요? 면담은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개별교육이에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국가 예방접종은 BCG, DTaP, B형 간염 등이다. 보건소에서 BCG, 결핵 예방접종이죠. DTaP, 디파백이에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B형 간염 등을 예방접종할 수가 있다. 2차 성비가 110이다 하면은 이게 여성의 숫자예요? 남성의 숫자예요? 남성의 숫자예요.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 2차 성비는 출생 시의 성비, 3차 성비는 현재 성비예요. 장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성비는 2차 성비라는 거.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사업 대상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1세 여아 그리고 임산부가 포함이 된다. 모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모는요,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가임기 여성에다 해당이 됩니다. 가임기 여성은요, 15에서 49세죠. 또 자는요, 영유아인데 영유아가 원래는 1에서 3세잖아요. 이 모자보건 대상자에서는 6세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세까지 나오는 거죠.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를 다 포함한 6년 미만의 아이들을 그 모자보건법상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자는요,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또는 임신 중인 사람, 영유아는요, 정상아 비정상아를 다 포함해서 출생 후 6년 미만이에요. 미수가 신생아, 선천성 이상아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신생아는 생후 28일 이내의 아기이다. 이것도 따로 또 나왔었습니다.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동 시에 신고해야 된다. 고위험병원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병원체라고 하자고요. 반입하려면은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동 시에는 신고를 받아야 되고, 폐쇄하려고 해도 신고를 받아야 된다. 국가고시에 나온 적은 없네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시 고려할 지역사회 자원은 건강 관련 인력의 종류, 양로원 등의 사회 자원, 의료시설의 수, 행정통계 등의 정부기관의 기록, 보건통계, 보건의료시설 등이다.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못 미치는 인구 구조는 뭐냐? 노인이 많은 거예요. 유소년이 많은 거예요. 0에서 14세 인구가 못 미치니까 노인이 많다는 거잖아요. 노인이 많으면 우리는 항아리형입니다. 무다센터에 항아리 빚으러 가야겠죠. 애기들, 유소년이 많으면요,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유소년과 노인이 같으면요, 종형이었죠. 돈 버는 사람이 50% 이상이면 별형이었고요. 돈 버는 사람이 50% 미만이라면 호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이 되겠네요. 자궁내장치 IUD는 모유수유 중에도 가능하며 터울 조절에는 좋아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루프잖아요. 출혈이나 감염, 동통 등의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가씨는 쓸 수 없다. 아기를 낳았던 유부녀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이죠. 제4성병이라고도 하며 여자의 질, 남자의 전립선, 요도 등이 기생하며 주로 성행위로 인해서 전염되는 기생충 질환은 뭐가 있어요? 질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다. 질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다. 제4성병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조무사잖아요. 도와준다, 보조한다. 보조의 업무가 조무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자의 입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스스로 입원한다. 자의 입원했을 때 나 퇴원하겠어요 하면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줬어요. 또 본인이 퇴원한단 말 없으면은요, 2개월마다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의 겉면에 그 부적격 사실이나 사유를 기재해야 되죠. 부적격 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이 부적격 혈액이지만 이것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해서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 됩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하면은 1급이에요. 치명률 하면 1급이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다 1급이죠.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면은 1급입니다. 감염병 1, 2, 3, 4급 중에서 즉시 신고하는 거는 1급밖에 없어요. 음압 격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1급, 2급이에요. 이거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여러분 정말 또 짚어드립니다. 제가 모의고사 10회차 동안 한 3번 짚어드린 것 같아요. 1급은 즉시 신고한다. 2급,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 2급이 나옵니다.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 계속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3급이었죠. 또 표본적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4급이었어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신 1급 감염병입니다. 뭐 길게 외울 것도 없어요. 끝났죠. 여기서 신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게 바로 코로나예요. 이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오든지, 오미크론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신종, 새로운 감염병 증후군이 나오는 것은 항상 1급이라는 거. 또 신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인데 신종 인플루엔자, 이게 바로 신종 플루죠. 왔다 갔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것은 1급이고요. 똑같은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4급이에요.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그냥 인플루엔자는 4급이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1급이다. 여러분 2급에 뭐가 있죠? 결핵, 홍역, A형 감염이 있어요. 요걸 이제 어떤 분께서 암기하신다고 결혼해, 결핵, 홍역, 또 A형 감염 이렇게 기억하셨고, 그 결혼했을 때 그 딸기 케이크 하겠다고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요, 성홍열 2급이다. 이렇게 암기법 적어주신 분 계셨습니다. 성홍열. 결혼에 결핵, 홍역, A형 감염, 또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여는 2급이다. 3급은요. A형 감염, B형 감염, C형 감염, 또 파상풍, 쥐에 관련된 거, 모기에 관련된 거. 모기에 관련된 감염병 뭐 있죠? 일본 내염, 말라리아, 그리고 황지열,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이 있어요. 또 쥐새끼에 관련되는 것은요. 발발증대 신발증, 신증후군 출혈열,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죠. 발진 티푸스 2예요. 발진열, 쥐벼룩이에요. 쯔쯔가무시, 뭐 쥐털 찐득이 또는 일반적인 찐득입니다. 이게 다 쥐랑 관련됐다고 할 수가 있겠다. 매독,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요충 4급입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들 다 4급이라는 거. 하지에 석고붕대를 한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는 석고붕대 부위를 상승시키고 부종을 예방하며 석고붕대 직후에 통증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붕대한 부위는 높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이죠. 고압 증기 멸균기 120도에서 2-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해서 멸균시킨다. 스테인레스, 곡반, 가운 등을 멸균시킨다. 고압 증기 멸균이 제가 시험 봤던 2020년에 국가고시 나왔었어요. 여러분, 멸균의 종류도 국가고시 계속 나오는 추세죠? 고압 증기 멸균 가장 많이 씁니다. 120도에서 2-30분간 멸균한다. 고무 제품은요, 이온가스 멸균한다는 거. 또 파우더 하면은 건열 멸균이에요. 최근 국가고시 뭐 나왔어요?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 멸균하는 방법은 건열 멸균이다. 바셀린 거즈, 파우더, 오일, 연고 등의 멸균 방법이죠. 또 120도씨에서 하면은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2-30분간 고온 고습을 이용해서 스테인레스, 가운 등을 멸균시킨다. 이게 제가 시험 본 상반기 때는 40분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40분까지도 괜찮더라. 중앙 공급실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하면은 고, 이온가스 멸균이다. 이렇게요. 고압 증기 멸균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세척기 생각하시면 돼요. 고압의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건데요. 설거지를 다 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넣어서 멸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기구류는 반드시 뚜껑을 연 상태로 쌉니다. 물품은요, 멸균 전에 철저히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세척한다 라고 표현할게요. 또 겸자는 끝을요, 오므리면 멸균이 안 되겠죠? 벌린 상태로 2겹 이상의 방포에 물품을 2번 쌉니다. 또 무거운 물품은 위에 넣을까요? 아래 넣을까요? 아래 넣고요. 가벼운 물품을 위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 넣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고압 증기 멸균했니?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오토클레이브 돌렸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이 실제에서는 오토클레이브라는 거, 설거지를 다 하고 물기를 빼놓고 퇴근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그것을 고압 증기 멸균기에 2-30분간 돌립니다. 그동안 청소하고 이러면서 그거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그 문을 좀 열어 놓습니다. 그럼 김이 빠지거든요. 김이 빠지면 그거 이제 UV 자외선 소독기에 치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에 이렇게 담아서 놓습니다. 환자 올 때마다 이렇게 딱딱 뺄 수 있게요.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은 손 씻기. 구강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올바른 칫솔질이다. 냉요법의 효과, 얼음찜질하면은 부종이 감소되죠? 온요법의 효과, 따뜻하게 하면은 혈관이 이완되고 대사활동도 증가되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면서 노골노골함이 몸이 조금 풀리는 그런 릴렉스되는 느낌이 있어요. 요게 또 국가고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절 활액의 점도가
효과 감소되냐 증가되냐 이게 온냉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관절 활액이라는 거는요 묽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가 감소되는 게 온의 효과고요. 이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되는 게 냉의 효과예요. 아시겠죠? 요것 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이완된다 하면은요 따뜻할 때 이완되겠죠? 근육이 수축된다 하면은요 차가울 때예요. 또 세포의 대사가 증가된다. 아 뭔가 따뜻할 때야 느낌 오시죠? 세포의 대사가 감소된다. 추울 때야. 또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증가된다. 아 이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증가되는 것이 바로 온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모세혈관 투과력이 증가된다.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된다. 이게 바로 온의 효과가 되겠어요. 혈관 확장된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따뜻해지면 염증이 증가된다. 맹장염에는 냉찜질 했잖아요.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경 전도율이 증가된다. 온의 효과는 신경 전도율도 증가된다. 이것도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쵸? 이 정도 볼게요. 모세혈관의 투과력은 증가되고 근육이 이완되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신경 전도율이 증가되고 관절 활액의 점도는 감소된다. 이게 바로 온의 효과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에게 맥박 측정할 때는요. 요골 동맥으로 맥박을 측정했어요. 간경화 환자가 피부가 노란색을 띠고 가렵다고 호소했을 때 따뜻하고 간단한 소량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과다 투여로 저혈당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는 단당류를 먹여서 당을 확 올려줘야겠죠?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인다. 저혈당 쇼크가 오기 전에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저혈당 시에만 이런 캔디나 초콜릿 같이 단당류를 먹고요. 평소에는 단당류가 아니라 다당류를 먹어야겠죠. 당뇨병 환자는 항상 당뇨병 환자 증명카드와 사탕을 준비하고 있어라. 인슐린 주사를 한 곳에만 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여러 곳에 놓는 이유는 뭐죠? 피하 조직이 섬유 조직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지방 조직의 위축이나 비율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살 조직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골고루 놓습니다. 지방 조직이 많은 곳 상박, 대퇴부의 앞면, 일단 배 이런 데 놓습니다. 호흡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맥박 재고서 손 그대로 놔요.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재는 것처럼 하면서 환자의 호흡을 보는 거예요. 환자 모르게 재는 게 바로 호흡이다. 환자 모르게 잰다 하면은요.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었죠? 3일 낸 신생아에게서 저발육, 반응 반사 저하 등의 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국가 무료 시행 검사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이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뭐죠? 생후 7일 이내, 3에서 7일인 사이의 신생아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이상한 것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요. 이 기형아를 예방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후 48시간 이후 이틀부터 7일 또는 3일에서 7일 다 맞아요. 젖을 충분하게 먹인 다음에 2시간 이후에 체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죠? 폐호, 단갈, 갑부 이 검사를 합니다. 6가지. 과거 국시에 한번 나왔었어요. 폐, 페닐케톤요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 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과형성증 이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니까 정신지체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천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6가지를 해준다. 어떤 거? 폐호, 단갈, 갑부, 페닐케톤요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 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과형성증 이렇게 6가지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조직에는요. 중앙보건행정조직과 지방보건행정조직이 있어요. 중앙은 보건복지부, 지방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 보건소 중요하죠? 보건소랑 보건진료소가 번갈아가면서 국가고시 나오고 있어요. 보건소는 행정보건조직의 최일선, 최말단 조직입니다. 어떤 행정? 지방행정조직. 중앙은 보건복지부고요. 보건소는 지방행정보건조직의 최일선, 최말단 조직입니다. 아시겠죠?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1차 보건의료기관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의원 등이 1차 보건의료기관이잖아요. 보건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건소가 매우 크다는 거. 보건계모활동의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성격을 가진다. 보건소의 기능 한번 가볍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지역사회에서 건강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요. 지역보건, 의료정책에 기획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와 평가도 한대요.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지도, 관리, 육성, 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지도 관리를 한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관리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건소의 기능이자 업무이다. 보건소는 지방행정보건조직이라는 거, 중앙은 보건복지부요. 붕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균일한 압박이 가해지도록. 이게 이제 과거 국시에 나왔었고요. 또 말단 부위 끝까지 감싸지 않고 노출시킨다. 왜? 청색증, 순환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은 뭐죠? 환행대. 환행열차의 그 환행입니다. 동일 부위를 수차로 돌려 감는다. 뭐 말로 환행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골라라 하면은 요거를 고르셔야 돼요. 부목을 고정할 때 감는 붕대법은요. 사부. 사행대예요. 사행대. 또 굵기가 비슷한 곳에는요. 나비슥, 나선대. 굵기가 비슷한 곳에는 이렇게 나선대를 감습니다. 굵기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 종아리, 부종 이런 곳에는요. 나선절전대. 뭔가 변하는 걸 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선절전대다 기억할게요. 말단 부위에는 회기대이다. 정상호흡 시 수분 소실량과 발화는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섭취량과 배설량 중요하죠. 침상에 오랜 기간 동안 누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청골, 엉덩이뼈, 이 꼬리뼈 부분입니다. 여기에 발적이 나타난다면은 엉덩이가 아니라 옆으로 눕히던지 다른 자세를 해야겠죠. 뭐 축이로 하던지 보기로 하던지 합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꾸준하게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섭취량은요. 먹은 거 또는 몸으로 맞은 거 다입니다. 뭐 수혈 받았어. 또 입으로 먹었어. 아니면 위관 영양액 받았어. 혈액 받았어. 이런 것들은 다 섭취량으로 측정이 되고요. 배설량은 우리가 싸는 거죠. 소변, 설사, 구토물, 출혈량 다 배설량인데 땀은 땀인데 심한 발한 이것도 배설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젖은 드레싱, 상처 배행량, 각종 배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 고름, 피, 심하게 나오는 땀, 소변, 설사, 토물 다예요. 하지만 배설량이 포함되지 않는 거는요. 가글액, 가글가글하고 뱉는 거죠. 그냥 땀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상 대변량, 그냥 똥은 아닙니다. 설사는 배설량에 포함이 되는데 그냥 똥은 아니라는 거. 기저귀는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사구체 신염 환자나 신부전 환자는요. 섭취량과 배설량, 체중을 매일매일 측정해야 되겠어요. 수술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킨다면 이유는 뭐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상에서 이동 시 다리를 먼저 늘어뜨리고 대상자의 불편한 오른쪽 무릎을 지지한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항상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뭐 건강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역시도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가 있대요. 사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것을 시행은 하지만요. 이 농도를 물에 타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여기에 끈다는 거예요. 시행도 가능하고 중단도 가능한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A 또는 B는요.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된다는 거예요. 동정맥류를 통해서 혈액 투석을 할 때 투석액은 반드시 멸균액이어야 됩니다. 치료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동정맥류가 뭐예요? 인공 혈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잖아요. 혈관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인공 혈관을 설치해서 투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금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압력을 주면 안 되고요. 800에 안 됩니다. 800이 안 돼요. 이쪽으로 혈압도 측정하지 않아요. 혈압 칠 때 엄청나게 압력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물건 안 들고요. 심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피 뽑지 않아요. 동정맥류 시술했어. 1, 2개월 경과한 후에 투석을 합니다. 1, 2개월 정도 이제 아물어야 되겠죠. 매일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은 제한한다고 하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죠. 입원 치료 시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잘 확인해야 된다. 수근관 증후군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열심히 한다. 수술한 직후부터 운동을 하래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수근관 증후군 수술 후의 간호. 수근관 증후군은요,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실시합니다. 손과 팔을 24시간 올리고 있는다. 24시간 올리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4에서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 스테로이드제.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단기간만 투여를 한다. 국가고시 최근 나왔던 게 팔렌 검사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요? 이런 팔렌 검사 자세를 하는 거예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아래로 이렇게 90도 꺾습니다. 이렇게 90도 꺾이죠? 30초 이상 또는 1분 정도 있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티넬 검사는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이 손목 가운데 이 수근관의 중심 부위 있죠? 손목의 큰 힘줄 사이 부분을 가볍게 두들깁니다. 이 조그만 망치가 있어요. 그 망치로 톡톡 두들겼을 때 마찬가지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근관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한다. 이게 팔렌이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수술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산성을 최대로 유지해서 최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인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일정 시간,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죠? 가볍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이게 막 국가고시 용은 아니에요. 상주 인구, 한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이다. 또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적정 인구이다. 중앙인구는 특정 기간 중앙 시점에서의 인구이다.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인구, 연령별 사망률과 연령별 출생률이 일정한 인구이다. 법적인구, 본적지, 유권자, 납세인구 등이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신체 역학은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죠? 미스코리아 자세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요. 무릎만 구부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더 좋다. 몸이 다치지 않는다. 정상 성인 혈압 측정 시 커프의 넓이가 상박의 3분의 2 정도 되어야 된다. 이 상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커프의 길이는 한 12에서 14cm가 적당했죠? 3분의 2는 돼야 된다. 같은 부위를 혈압 재측정 시 2에서 5분의 재는 이유는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혈압 재고 금방 안 재잖아요. 한 2분, 5분 있다가 재는 것은 이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전신 마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합병증은 무기폐 또는 폐렴이다. 흡인성 폐렴이다. 병원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실천할 사항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손 씻기. 손에 혈액이 묻었을 경우 물과 비누를 사용한다. 충수돌기염 환자, 맹장염이죠? 온요법이 금지됩니다. 왜? 염증이 퍼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냉요법을 해야 된다.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환자에게 특별 구강 간호를 제공할 때 이 치기를 취하는 이유는 흡인 예방이다. 특수 구강 간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부드러운 칫솔이 아니고요. 약간의 강도가 있는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를 사용해서 혀의 백태를 제거할까요? 가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백태를 제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거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 치기를 취한다. 이동겸자 사용할 때 이 겸자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항균 용액을 사용한 후에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줘야 돼요. 백태 제거 가산화수소는요. 1대4 물과 가산화수소. 골다공증은 골절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없는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 골다공증은요. 등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석고붕대 환자 다리의 등척성 운동 방법. 다리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운동을 한다.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침상 안정 중인 환자에게 이 안정에 현혹되지 마세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운동. 힘을 쓰라 그랬어요. 힘장, 등장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만 하라고 그랬지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 안정은 아니잖아요. 근력을 유지하는 거, 힘쓰는 거, 그리고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힘장자고요. 등척성의 척은 길이척이에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길이의 변화가 없다. 등장성 운동은 힘을 사용한다.
앞을 똑바로 보는 자세에서 턱을 가슴 앞쪽으로 당기는 목의 관절 움직임은 각이 좁아졌죠? 굴곡이 되겠습니다. 모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뭘까요?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있고 중요하니까 뇌의 아랫부분에 숨어있다. 시상하부는요. 체온 조절 중추였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